오늘 폴리뉴스 피플 5월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그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오건호 우리 공동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책도 공동 출간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했잖아요. TV를 통해서 국민들도 봤는데 원론적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노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대비하자. 그래서 일종의 의무제도로 공적연금 제도를 이제 도입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노후보장책은 맞네요. 노후보장제도죠.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을 말하면서 연금개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3대 개혁의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이야기하길래 야,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제기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는 느꼈어요. 역대 대선 중에서는 가장 연금 논란이 뜨거웠던 게 지난 대선이었고 윤석열 후보도 다른 후보들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 꼭 하겠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이 정부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금 제도의 목표는 이른바 연금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노후 소득 보장, 또 하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20세기에는 이 두 과제가 잘 결합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순성장하고 또 인구도 증가하니까 노후 부양의 조건들이 자원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노소득 보장도 좀 후하게 하면서 지속 가능성도 갖추어졌는데 이제 21세기로 전환되면서 두 변수가 다 불리하게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그래서 지난 한 반세기 정도 50년 정도의 OECD 국가 서구 나라들의 연금 개혁의 주 방향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아는 게 저는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연금 제도 내부의 요인이에요. 연금 제도는 뭐예요? 내는 거와 받는 것의 짝이잖아요. 그러면 내는 거와 받는 것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설계되어 있느냐. 다른 유럽 나라들은요. 보통 아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40%라 그랬죠. 40년 가입하면 40% 받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40% 혹은 40% 조금 넘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 소득의 18에서 20%를 내요. 그래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20을 40년간 내면은 40% 내외가 받는 거죠. 나중에. 그래 되면 균형이 그게 수지균형 보험료율이라고 지속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40% 소득 대체율을 미래에 받으시려면 지금 가입자 시절에 보험료율 20%를 내셔야 돼요. 20%. 다른 나라들은 내는 거와 받는 것의 수지균형의 짝을 맞추었어요. 쉽진 않았겠죠. 그러려면 그전에 후했기 때문에 급여를 좀 낮추는 개혁을 해야 됐었고 보험료를 좀 높이는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지균형을 맞춰놓으니까 미래 재정의 불안정이 없죠. 근데 우리는 40% 소득 대체율에 지금 내는 게 9%이잖아요. 이 9%는 1998년도 보험료율이에요. 무려 26년 전 보험료율이 그대로입니다. 즉 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불안정하냐. 첫 번째 받는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기 때문이에요. 절반만 낸다. 그리고 그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은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결국은 받는 사람은 노인이고 내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데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들의 인구 구성의 비율이 이른바 노인 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노년 부양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 2060년 이후로 가면 세계 최고거든요. 고령화율이. 그래서 지금은 생산 인구 100명당 한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그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100명이 100명을 부양하는 구조이거든요. 즉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돼요. 저출산 고령화는 또 국민연금의 굉장히 공적연금의 불리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두 가지. 제도 내의 수지 불균형이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공적연금을 둘러싼 인구구조, 저출산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재정이 불안정하다. 두 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네.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손대야 되지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진짜 풀려면 대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수술은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담을 더 요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국민연금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치권의 무책임 이 둘이 결합돼서 17년 동안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든 손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어요. 올리지 않으면 결국 국민 세금이 충당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서 어쨌든 그걸 갖다가 좀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미래에 세대 입장에서는 이쪽 호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내나 이쪽 다른 쪽 호주머니에 세금을 내나 같은 거예요.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건. 프랑스가 지금 보험료율이요. 대표님 28%예요. 아, 28%. 노사가 28%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28%나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도를 운영했길래 또 재정 안정하라는 거야? 이게 소득 대체는 몇 프로 됩니까? 소득 대체율 60% 조금 넘을 겁니다. 아, 또 많네요. 많지만 28을 내는 거죠. 28%. 우리는 40이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21대 40을 내야 되는 거고 한 30대면 한 60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린 충분히 내 만큼 내고 있다. 근데 뭘 또 양보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행정을 책임진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보면 계산해 봤더니 한 10년 후에 빨간 장부가 빨개지더라. 미리 대응하자. 저는 그래서 양쪽에 각각 책임 있는 근거를 가지고 너는 공방을 벌였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정에 빨간 신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국고 지원이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도 지금 한 2조 원가량 들어가 있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출산 크레딧,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우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공적연금인 이상 기업, 당사자, 가입자 그리고 국가 3자 공통 재원 분담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각각 자기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일종의 연금 약자에 대한 지원 몫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국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시켜 버리는 안 된다 거죠. 이건데.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높다는 사람도 있고 낮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국가가 있는 한 책임지겠죠. 그러면서는 이제 사적 제도하고는 다르니까 신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드렸던 정보에 의거해서 미래 재정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어머 진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왜 의무가입시키냐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런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자료에서 보니까 청년 세대가 나중에 이런 수지 불균형을 갖다가 자기들이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실제 맞닥뜨리는 것은 청년 세대의 자식 세대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전 세대들도 보니까 소득 보장에 비슷하게 응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이 국민연금은 크게 현 세대, 미래 세대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굉장히 길어요. 보통 70년 보거든요. 왜? 20살이나 25살을 예를 들면 25살에 가입할 거잖아요. 그럼 40년 가입하면 65세가 됩니다. 그때는 가입자 신분이고요. 그때는 의무가 있는 시점이죠. 보험료를 내야 되는. 65세부터 90살까지 살아요. 그럼 25년 동안은 수급자 시절이에요. 그때는 권리가 있는 기간이죠. 받는 기간이죠. 그러면 통상 우리가 청년 세대 부담 얘기하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도요. 만약에 25살의 청년이 계시다면 이분은 국민연금의 시야에서는 현재 세대예요. 왜?
이분은 25세 지금 이제 25살이잖아요. 40년 후면 언제예요? 2024년이니까 2064년.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지금 이란이나 이안이 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에요. 즉 소진돼서 진짜 미래 세대 부담이 클 거라고 걱정이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청년들은 보험료를 내는 신분이 아니고 보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담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년이 아니고 지금 30, 40대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의 유치원생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 이준석 경신당 대표는 또 이게 좀 창의적인 안을 냈더라고요. 9세대 신세대로 국민연금 받는 걸 구분해 가지고 그 지금까지 내고 해왔던 9세대들의 아까 말한 균형이 이렇게 그 이 불균형 부분들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자. 그 이후에는 그런 균형을 맞추자. 뭐 이렇게 이 안을 냈더라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신 게 그러니까 독자적인 안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KDI에서 발표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있는데 딱 요 시점에서 중단. 요까지를 구제도라고 하고. 구제도. 앞으로는 신제도로 하겠다. 지금 구제도에 재정 적자가 많을 거잖아요. 이거 세금으로 다 해결해. 그럼 600조 정도 되잖아요. 600조. 그럼 지금부터는 받는 만큼 내. 그래서 어느 세대든 공평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제도와 신제도로 이원화시켜서 제도를 운영하자는 거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깔끔하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세대 공평이라는 인식을 줄 수는 있는데 저는 썩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 실현 가능성은 좀 희박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제도에선 지금 600조의 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그게 있고 어디 뭐 화성에다 600조를 던져버리고 폐기물 처리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조달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부터의 신제도는 내는 것만큼 받도록만 하자. 그럼 둘 중에 하나에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내는 것만큼 받으려면 급여를 팍 깎든지 아니면 지금 받는 것만큼 내든지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리든지 급여를 대폭 깎아야 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도 한 방에 단박에 그러자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번도 이란이 그래도 얼마라도 더 내면 더 받을 안을 다수가 선택하시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빠진 부분이 기업 관점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기업 주다 보니까 4대 보험 하면 국민연금이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50%를 갖다가 기업주가 내잖아요. 네. 근데 정부 부담은 아까 여러 가지에서 공적인 부담을 한다지만 실제로 임금 소득자가 내는 돈은 반반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주와 그 임금 소득인 이렇게 근로자 반반씩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대부분 나라들에서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 혹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능력 이런 걸 보는데 기업은 사실은 내기만 하지 받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올리는 것은 무조건 다 불편할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12% 13% 정도 인상안이 나온 게 그래도 요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에 뭐 이제 의제 수기단이라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그 기업 측도 들어왔는데 12%까지는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최소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거죠.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많으면 오를수록 또 부담이죠. 근데 다른 서구 나라들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프랑스 28%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반반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반반이고요.
스웨덴도 지금 반반이고 그다음 그 외에 또 상당한 나라들은 사용자가 한 3분의 2 정도 더 내요. 참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아주 뭐 바람직한 연금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일본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네. 확보했죠. 아. 그래서 보험료를 계속 올려서 지금 18.5%까지 일본이요? 예, 왔고요. 소득 대체는 우리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 지속 그걸 가능하게 자민당 정권에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어. 다른 나라들은 다 해요. 긴 호흡으로. 근데 그거는 보니까 5년마다 자동적으로 이게 조정되는 시스템화 만들어 놨더만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뭐 많은 나라들이요. 이걸 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데 예. 연금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예. 보수 쪽이 집권할 수도 있고 네. 진보 쪽이 집권할 수도 있는데 연금 개혁은 일단 집권당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연금 개혁은 항상 가입자들을 성나게 하는 거예요. 집권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정 운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공식 보고서에서 노란불이 켜졌습니다라고 제출됐는데 나 몰라야 할 수는 없거든요. 직무유기죠. 그래요.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이 알게 된 거예요. 거기는 번갈아 이제 국정을 번갈아 하니까 우리가 집권할 때도 힘들고 저쪽도 집권할 때 힘드니까 일종의 연금 개혁의 탈정차이거든요. 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고령화가 더 심화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오래 살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가 진보 정책을 펴서 당신이 보수 정책을 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영을 떠난 연금 제도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바깥에서 하자. 그럼 예를 들면 인구 추계에서 우리가 기대 여명, 수명 추계가 될 거잖아요. 대략 맞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1년 정도 지금 가입자들은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수명이 1년 길어지면 지급이 1년 연장되잖아요. 그럼 현행 제도로 그냥 가면 만약에 25년 받을 건데 이 세대들은 26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연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코호트의 수명이 1년 길어지면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을 1년 같이 늦춰버리는 거예요. 연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회로 가지 않습니다. 혹은 수명이 길어지면 연금액을 좀 낮추기도 하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으면 그 산식에 따라 급여를 줄여버리기도 해요. 이걸 자동 조정 장치인데 와. 아까 독일이 강력한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러합니다. 오. 지금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요.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거는 제기 안 됐습니까? 자동 조정 장치는요. 이런 제도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그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저절로 그 과제에 맞춰서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행 제도가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바로 처방하는 건데 우리 국민연금에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했다? 엄청나게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 균형을 이루는 장치인데 지금 불균형이 이만큼 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탑재하면 굉장히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는 어느 정도 연금의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즉 환자로 치면 일정 정도 건강을 가진 환자에게 탑재할 수 있는 건강기기지 우리처럼 이렇게 아픈 환자한테 그거를 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가진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제도가 잘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빨리 그 자동 조절 장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네. 빨리 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문책된 사람도 있고.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제 제일 큰 손이니까 예. 그런 최고를 지향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기금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기금에 대한 불신 우려들이 많이 크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과거사예요. 옛날에
기재부가 막 기금을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기금 운용 의사결정에서 정치가 개입하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그 삼성물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이 확인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홍역의 결과 사실 지금은 국민연금의 가버넌스 구조는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기금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운영의 전문성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되고 있고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한다면 국민연기금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연금 개혁은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온 국민들한테 생존권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야말로 여야와 진보 보수가 없는 탈정치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분투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